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길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상법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법 집행이란 말 그대로 해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상, 즉 바다는 육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법 집행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이러한 해상에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말은 법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법을 준수하도록 하되 위반이 있으면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상법 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관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할권은 입법관할권, 집행관할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또는 민사관할권, 형사관할권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해상에서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이러한 형사관할권의 기초 내지 근거로서 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속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범죄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이고요.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기국주의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주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피해자 국적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다는 육지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육지에서는 표지판이나 표지석, 철조망, 장벽 등으로 다른 나라와 경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다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다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경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선입니다. 영어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수와 영해를 가르고 또 영해의 범위를 정하고 영해를 넘어서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지도 그림을 보시면 기선으로 해서 기선의 안쪽에 있는 것이 내수이고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가 영해, 12해리를 벗어나서 최대 24해리까지의 접속 수역이 있고,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선 공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렇게 구분된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 각 수역에서의 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를 Q&A 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던질 텐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구는 내수에 속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항구는 내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쉽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묘박지에 정박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 해경은 이 선박의 성선에서 조사하고 체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묘박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묘박지란 통상 항구 인근에 있는 바다에서 선박들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정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말합니다. 연안국은 내수에 있는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완전한 형사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박지 내에서 선박이 체류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부산항에 정박 중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류한 경우에 우리나라 해경이 조사해서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없음입니다. 미 해군 함정은 국가 면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경이 이 함정에 대해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 함정에서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다에 오염이 되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미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영해에서의 법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공해상 선박 내에서, 즉 영해가 아니죠. 공해상 선박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지금 항해 중입니다. 이때 우리 해경이 이 선박에 다가가고 성선해서 조사하고 납부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없음입니다. 연안국은 공해상 선박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해당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온 경우에 우리 해경은 그러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네, 정답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할권이 없습니다. 해당 선박이 비록 우리 항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공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해상 선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귀국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선박이 등록된 국가가 가집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항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영해를 항해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경이 조사해서 납부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문제는 질문은 앞서하고 차이점 무엇인가요? 네, 영해를 항해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때 원칙은 해당 선박의 귀국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네,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안국이, 즉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제27조에서 그 예외 사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둘째,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셋째,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귀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비록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 내에서 영해 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 연안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영해에서의 법 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베이스라인이라고 했죠. 이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해는 곧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해에서는 통상기선을 통해서 최대 12해리, 그리고 남해와 서해에서는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최대 12해리 폭의 영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대마도와 마주하고 있는 대한해협에서는 영해의 폭을 최대 3해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제27조는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영해에서 발생한 형사 관할권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귀국주의가 적용되지만은 예외적으로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제27조는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부 해양법 협약 제12부는 해양 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12부에 규정된 경우나 제5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따라 제정된 법령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은 외국 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 내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그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기 위해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해를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연안국의 형사 관할권 행사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유의해 두고요. 유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속수역입니다. 접속수역은 영해와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4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합니다. 이 우리나라 접속수역을 항행하는 외국 선박이 위생에 관한 국내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해경은 선선에서 검색, 납포, 처벌 등의 법 집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법 위반 행위 지점이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박은 영해를 벗어나 접속수역을 항해하는 중에 위생에 관한 국내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경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흔히 관세, 재정, 출입국 및 위생에 관한 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접속수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반이 육지, 내수 또는 영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공해에서 영해로 진입하기 위해서 항행하는 중 접속수역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가 아니라 접속수역 자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엔 해양법 협약 제33조 1항은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서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A.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방지. 네, 영토나 영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캐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영해 밖에 있는 수역을 말합니다. 굉장히 넓은 수역이죠.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EEZ에서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 항행하는 외국 선박의 좌초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되어 우리 해양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당국이 외국 선박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네, 정답은 가능합니다.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 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상선과 우리나라 어선이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하고 선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외국 상선의 책임자를 조사해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선박과 관련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공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항행과 관련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공해로 간주되고
그래서 공해상 선박 충돌 사고로 처리가 되는데요. 공해상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는 엄격한 귀국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하고 또 우리나라 선박이 좌초해서 침몰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상대 가해 선박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유엔 해양법 협약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귀국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해에서의 법 집행 부분인데요. 굉장히 살펴볼 것이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6일 부산 수영구 동방 신말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즉 외국 국적이죠. 컨테이너선 해밍웨이호와 우리나라 어선 건양호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건양호 선장과 선원이 사망하고 어선은 침몰했습니다. 해밍웨이호의 조타수는 충돌 사실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고 항행을 계속해서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질문은 이때 우리나라가 이 해밍웨이호의 조타수를 책임 있는 자죠.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정답은 없음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 같이 공해상 선박의 항행 중에 공해상에서 발생한 이러한 그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 선박의 기국 또는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경이 조사를 하고 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방법원, 1심법원, 또 고등법원, 2심법원에서는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조금 전 공해에서의 법 집행 관련해서 선박 충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공해상에서의 법 집행은 굉장히 넓고 살펴볼 것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추적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권은 공해상에서의 법 집행 중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먼저 앞서와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적권이라는 것은 연안국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 관할수역에서 타국 선박이 연안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 연안국의 군함 등이 계속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추적권의 주체는 군함, 군용항공기, 그리고 추적 권한이 특별히 부여된 정부 선박이나 항공기입니다. 이건 조금 전 살펴보았던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귀국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추적권 행사는 귀국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안국의 관할권을 공해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추적권의 행사는 공해의 자유에 또는 귀국주의 원칙의 중요한 예외이기 때문에 엄격한 행사 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살펴보면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할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이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안국 법령 위반 선박 또는 그 모선이나 자선 중 하나가 추적국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을 때 추적권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추적권의 개시 시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정선명령을 내려야지 되는데요. 추적권을 행사할 때 상대 선박에 대해서 정선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선 신호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 피추적 선박, 그러니까 상대 선박이 보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에 추적권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적권의 행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지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한다거나 하면 적법한 추적권 행사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요건을 엄격한 행사 요건을 충족해야지 적법한 추적권의 행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제법상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면 따라서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권의 종료는 피추적 선박이 자국, 그러니까 그 선박의 국가 또는 제3국의 영해로 진입했을 때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추적권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항에서 선박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러시아 선박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인근에 있던 우리 해경선이 다가가서 정선 명령을 내리자 이 선박은 도주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 도주 선박을 납부해서 국내로 송환하고 처벌하고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적권 행사는 과연 적법한 행사인가요? 네, 정답은 위법한 추적권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추적권 개시 지역이 영해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항에서 선박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영토와 영해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적권의 개시 시점도 영해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 질문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추적권 행사가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영해에서 마약을 밀매 중인 중국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정선 명령을 내리자 도주하고 이에 추적권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자 일본 해상보안청이 계속 추적해서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이러한 추적권 행사는 적법한 행사인가요? 네, 정답은 적법한 추적권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추적은 하나의 선박이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과 항공기가 서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고요. A 선박, B 선박, 바톤 터치 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타국과 공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공조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추적권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적절한 신호로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불복하고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은 추적권을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중국 영해로 진입하기 직전에 우리 해경이 사격을 가해서 납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추적 선박, 즉 도망가는 선박이 선박의 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선원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추적권 행사는 적법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떨까요? 타국의 또는 자국 또는 타국의 영해로 피추적 선박이 진입하게 되면 추적권은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타국의 영해까지 쫓아 들어가서 잡아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은 추적권 행사하면서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격을 가하고
선체에 손상을 입히고 선원에게도 중상을 입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적법한 추적권 행사인가 하는 부분인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자세히 판단을 해야지 되겠지만은 이 질문만 놓고 보았을 때 위법한 추적권 행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주 선박을 납포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성 원칙, 비례성 원칙 등의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지 되는데 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고 나아가서 선원에게도 중상을 입히는 이와 같은 추적권은 필요성 원칙이나 비례성 원칙 등 무기 사용에 관한 그런 원칙들을 벗어난 과도한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공해에서의 해상 법 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그 법 집행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과서나 또 다른 강의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해상 법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더 읽을 거리에 나와 있는 이 목록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